자, 뭐 짧게 한번 또 언급을 해야겠어요. 저희 방송으로도 뭐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게 뭐 언론들마다 다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 평가는 그 시정연설 자체가 아주 훌륭한 교본 같은 문장 같은 그런 거였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의 입장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에 절절하게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29분 동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는데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하셨냐 이렇게. 설마? 그건 아마 프롬프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 교정교열을 보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자신의 언어로 바꾸시려고 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이게 되게 이런 표현 자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 네.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지문 같은 거구나.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합니다. 이런 표현 잘하세요. 무슨 말씀하실 때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늘 연설문을 직접 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초안을 누군가 잡겠지만 본인이 다 다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정서적인 접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감성적인 호소를 좀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경 화면 그 PPT로 사진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접근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신 이후에 어제는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쨌든 추경 심의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가신 이후에 3당이 추경안을 반대한다는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한편 참 예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가가지고 네. 악수까지 하고 가시더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뭐 부탁드린다, 뭐 한다, 뭐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 이거는 제가 못 보던 장면들인데 정말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있지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요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 본 거고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난 정도는 아니야. 추경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체감 청년 실업률이 24%.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 그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학기. 예, 그 얘기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주변의 청년 실업률이 뭐 10%밖에 안 된다는데 내 주변에는 반이 논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통계보다 훨씬 높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그렇고 하여간 그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한다는 논리로 세 당이 지금 뭉치신 건데요. 지금 늘리겠다는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소방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실업 대란을 방치할 때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재난 그러면 막 지진 나고 불 나고 홍수 나고 이런 게 재난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청년 실업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복지라든지 공약 매주 다루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경제 구조가 다 왜곡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서 이것도 재난인 거죠. 인재인 거죠, 인재. 네. 언론들의 예상은 국회에 찾아와서 지금 청문회 하고 나서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들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딜하거나 이게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한 이 말투 있잖아요.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이 표현이 닮았어 이제. 잘 쓰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 딜을 해서 통으로 묶어놓고 뭐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 추경안 통과시켜주고. 아우 저는 이건 저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딜의 용도가 돼버렸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타일상 안 하실 거다. 뭐 이따가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땡겨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저기청산하자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그 내정자들이 제가 과거에 인사청문회 한 박근혜 정부의 그 후보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자꾸 위장전입으로 누가 낙마했다고 일부 말씀하시는데 이런 김상조 후보자 수준의 위장전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위장전입이 두 가지였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위장전입이거나 아니면 막 위장전입이 여러 건인 거예요. 상습적으로 좋은 학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거나 이런 경우 낙마했지 뭐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자꾸 그 언론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는데 이쪽의 위장전입은 가장 중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투기성은 없고 네. 저쪽의 위장전입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항목 중에 하나. 가장 낮은 단계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갖고 낙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여성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무려 부동산이 40개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동산이 40건이나 되고 그렇게 부자면 그냥 그러시지 뭐 장관까지 하시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자들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99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 거 뺏어간다 그거. 아까 박은경 씨는 하나 믿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땅을 사랑한다. 정말 땅만 보면 좋아 죽겠는 거야. 그래서 사긴 하는데 팔질 않아. 자기가 사놓은 땅을 보면서 막 희열감 느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요.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제가 은닉 재산이 있다고. 그때 제가 재산 신고한 게 2억 7천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봐야 아파트 뭐 그런 정도 아니 아니에요? 전세요. 전세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2억 7천인가 그랬는데 그 돈이 시민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남편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많다고 생각했는데 재산이 너무 없어서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저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뭐 제가 100억대 뭐 땅 부자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100억대의 땅 부자라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그중에 네, 좀 드릴까요? 10%만 주세요. 드릴게요. 저도 부부 합산하면 그 정도 재산 되는데 제 재산은 거의 없고요. 100억대요? 아니 지금 의원님 정도 2억 7천? 그건 누구나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저 나이도. 죄송한데요. 네. 저를 우습게 보시네. 왜요? 이제 저는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돈을 안 쓰고 월급도 모아서 그거보단 많아요. 더 지금은. 많아지셨구나. 그럼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집이 지금 4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장관 되셔야겠네. 그래야 제대로 된 재산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른다는 거죠. 강경화 후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그-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따로 그렇게 하게 되면 따로 또 가치가 맞는데 네. 가치를 할 때 여자들은 다 까는데 남자들이 남자들은 딴 안 하죠. 서로 간에 부부간에 믿음만 있다면 내가 장관 후보자가 돼서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이제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털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저는 남편이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든든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저축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돈 아껴 썼구나. 네, 네. 그리고 나 몰래 저렇게 재산을 모았으니 난 노후 걱정은 없구나. 이렇게 속으로 흐뭇할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는 남편이 그 딱 하나 뭐 한번 해보려고 부산에 뭐 샀는데 그게 실패한 투기잖아요. 참,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수도 없이 많은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남들이 보통 일반 평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투기 내면에 이렇게 질러대는 건 좀 너무 비인간적 아닙니까? 제일 그 희한한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정우택 그 위원장하고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5.18 관련하여 김인수 헌재 소장 후보를 문제 삼을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이 와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했는데 5.18 때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김희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맞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 한나라당 전신이 신한국당, 신한국당 전신이 민자당, 네. 민자당의 전신이 민정당이잖아요. 되게 낯익은 이름인데? 우리는 민점 정점 당이고요. 네. 거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정당.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얼굴 빨개져서. 아유.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임명을 했고요. 국민만 믿고 간다. 정면 돌파. 저희들이 항상 해왔던 이야기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이제 국회가 사실은 고착 상태인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정연설을 해도 그쪽도 안 해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전부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강경화 정도는 안 돼. 요건데 이 상태에 만약에 우리 최민희 미니미니 의원님께서 대통령이라면 이거 그냥 강행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강행해요. 그럼 어떻게 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예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문제 없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길들이기예요. 예, 그리고 여당 길들이기거든요. 그런데 어린 왕자 보시면 그런 장면 나와요. 그 대사 중에 길들여지는 것은 언젠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길들여 가는 건데 이게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 길들이기를 하고 야당이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면요. 피차 눈물 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요. 그냥 건수는 건수대로 가면 돼요. 김희수 소장은 김희수 소장 하나를 보고 결정하고 김상조 내정자는 또 한 분을 보고 결정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또 한 분 보고 결정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요. 국민의 뜻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뜻이 기준이면 세 분 빨리 청문 보고서 채택했어야죠. 국민들은 세 분 다 뭐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여론조사인데 네. 여론조사가 뭐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조금씩 떨어졌어요. 뭐 한 6% 떨어진 경우도 있고 2%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다시 또 반등했어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여론조사라는 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네, 반등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촛불전국에서는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도 요소해야 되는데 국회 믿고 가지 말고 국민 믿고 가라.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양해를 좀 구한 상태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 이런 거예요.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결정적 한방 없었다는 거 야당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딱 물러나야지. 다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추경안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대개 추경안 보시면 SOC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SOC 예산이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맞는 거죠. 그런데 SOC 예산이 없다는 건 정말 그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들께서 그 특히 이제 여야당 지도부께서 관심 가지시던 지역 민원성 뭔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라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SOC 예산 중에 이제 지역 민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지역 민원도 국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언론이 너무 매도해서 그런데 이번엔 이제 일자리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깨알 같은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뭐 SOC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거지만 지금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연설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희수건, 김상조건, 강경원 간에 먼저 임명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국정에 있어가지고. 김희수 소장도 그렇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굉장히 빨리 임명돼야 되는 사람이고. 김상조 후보자는 오늘부터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벌써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윤병세랑 같이 대동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옛날 영화 제목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열리면 빨리 청문회 해주해서 통과시켜주겠다고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야당인들이. 다른 사람 올리면 그러니까요. 강행하지 않고 해법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있으면. 그 어쩌겠어요. 그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일 잘하던 분을. 그것도 보통 사람인가요?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픽업해서 쓰시던 분을 뭐 먼저 하겠다고 했겠어요? 가서 이제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지금 휴직하고 온 게 아니라 그만두고 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셔와서 뭐 결정적 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저런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이 서울에서 한 일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낙마를 시키라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화 지지 선언을 했는데 멀리 있다 보니 못했는데 지지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국내에서 하다 외국에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 인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확실한 강점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북핵 위기라는 것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유엔 제재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그 국제적인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임명해야죠. 전직 외교장관 10분도 강경화 후보 지지를 했어요. 저는 네.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송민순 들어간 게 와. 의외였어요. 네. 어쨌건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60% 이상의 네, 국민들 네. 모르겠다를 생각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는 정도라고 하면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임박해서 예. 임명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하는 오늘도요, 4개 부처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 자리를 노린다는 무슨 누모를 퍼뜨렸던 분 반성하시고,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는 조명균, 이분 제가 압니다. 청와대 네. 안보정책비서관, 네.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지명했는데요. 어제 법무부 장관, 엊그제군요, 일요일 날 법무부 네.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 계속 쏟아지네요. 이제 이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야당들이. 그중에 유영민 위원장이 네. 미래부 장관 가셔서 저는 이제 디소 위원장을 노리게 됐습니다. 와. 그럼 그 위원장 그 자리가 지금 제가 네. 그 유영민 위원장님 바로 밑에 상금 부위원장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자리를 노리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승진할 수 있어. 네. 아, 최민희 예. 승진. 어떠세요? 근데 그분 다른 분들이 뭐 이제 다시 다른 방송에 저희 다루겠지만 지금 유영민 후보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제가 국정기획자문회의 하면서 가장 걱정을 한 게 김정우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산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치 그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처럼 관료사회가 뭐든지 다 4차 산업혁명을 갖다 붙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 모셔서 얘기도 듣고 여러 얘기를 들었으나 이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독일에서 시작됐고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됐고 독일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플러스 ICT 융합한 거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 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유영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내일 강의를 듣기로 했거든요. 아하. 왜 듣기로 했냐. 이분만이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LG에서 오래 관련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보다는 스마트 혁명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일단 적임자세요. 연세가 1951년생인데요.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안철수 씨랑 좀 비슷한 결이네요. 결인데 벤처를 개별적으로 안 하신 거죠. 그냥 큰 회사에서 쭉 그 큰 회사의 ICT 영역을 이끌어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일을 했잖아요. 추미애 대표 모시고 디소위 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보좌를 해보고 그다음에 대선 때 SNS 본부장 그것도 해보면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합리적 조정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덜었고 발 뻗고 자게 됐다. 김종우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 그래갖고 우리 이제 발 뻗고 자게 됐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요. 산으로 갈까봐 힘도 없는 우리 둘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유영민 위원장이 딱 미래부 장관 가시니까 중심 잡으시겠구나.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에서 이끌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발표가 되는 거네요. 장관도. 그렇죠. 몇 자리 안 남았다. 방통위원장만 못하고 있는 거죠. 법을 누가 바꿨어? 아니 어차피 정당 추천 있고 국회 추천 뭐 다 그렇죠. 추천이 있는데 국회의원 출신은 안 되는 거. 이건 뭐 누구예요? 그 양반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그거 그냥 임수경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수경 임수경은 알고 있다. 그래요? 네. 참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김상조 후보자 적합도 65.6, 네. 김희수 적합도 54.6, 강경화 적합도 62. 이런 거를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다. 근데 지금 국민의 뜻과는 완전 다르게 눈높이가 다른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풀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농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이 왜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들이 국회를 움직여서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여깃장을 놓기 시작하면 저는 국민들이 다시 촛불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좀 자유한국당과 요즘 하시는 일이 쪼이질 않아요. 쪼인다는 말 아세요? 이게요 경상도 말인데요.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아하.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어울려. 그럼 와 쪼인다 그래요. 그런 건 최고의 찬사거든요. 쪼이질 않아요. 왜 쪼이질 않냐면 저희는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해보고 우리가 뭔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당은.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의원님들은 그러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정교과서 반대를 컴퓨터 화면에 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 국회에서 시위하는 거는 쪼여요. 쪼이니까 언론도 비판할 때 좀 착착 입에 붙게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어저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컴퓨터에 그런 걸 붙이고 시위를 하니까 안 쪼여가지고요. 좀 몸에 안 맞는 옷을 자꾸 입으시는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죠. 아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뭐 조기총선 뭐 촛불 이렇게 국민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금방 지금 내년 딱 1년 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답니다. 그럼 아예 그때 총선까지 같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딱 1년 남은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이 반전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본인들은 존재감 과시하고 일단은 뭐 좋게만 보더라도 그런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철학적 사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들 중에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고 가면 정말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할 만큼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반대를 막 해놓고 국민 여론 추이가 니들 잘하고 있으면 뭐 지지율 올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쪼이지 않는 일을 하니까 국민들께서도 쪼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아무 뭐도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틈을 안 주세요. 별로.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원인 제공자들이잖아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네.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뭐 여담이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면 정말 잘할 거라고. 이 양반이 연세도 좀 있으신데 그 양복에 백팩 메고 나타나서 나는 그게 양복 입고 백팩 메기 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뉴요커들 패션이잖아요. 원래는. 그분이 미국에 좀 계셔서. 예. 그것만 딱 보면 마인드 열려 있는 게 보여요. 권위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부 그때 이게 보수 리버럴 정부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뭐 진보 이거 아니다.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잘못돼서 진보 보수가 흐트러졌지. 그 리버럴하신 분들이세요.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나 이것도 사실 리버럴들의 과제잖아요. 그게 반민주 악법이지 우리가 이념에 따른 뭐
뭐 찬반이 갈리는 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가보안법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억압하는 거는 리버럴의 과제거든요. 근데 안경환 그 내정자께서 얼굴을 얼핏 보면 엄격하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보면 되게 귀여우세요. 혹시 뭐 지나간 얘기인데 김혜숙 법제처장 내정자 혹시 보신 적 김외숙 어딘 가서 봤을 텐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여성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해. 느낌이 법제처장 느낌은 이렇게 근엄하고 막 법 오랫동안 다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젊은 여성 한 분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처럼 보여서요. 신선해 보였어요. 피우진, 네. 김혜숙 두 분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일단 예쁘고요. 네, 그리고 젊으니까 좋아요. 굉장히 신선한 바람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게 강금실 장관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열린우리당 때 참여정부 때 강금실 이창동 초기 내각이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 네.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지문 같은 거구나.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합니다. 이런 표현 잘하세요. 무슨 말씀하실 때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늘 연설문을 직접 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초안을 누군가 잡겠지만 본인이 다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정서적인 접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감성적인 호소를 좀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경 화면 그 PPT로 사진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접근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신 이후에 어제는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쨌든 추경 심의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가신 이후에 3당이 추경안을 반대한다는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한편 참 예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가가지고 리로 세 당이 지금 뭉치신 건데요. 지금 늘리겠다는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소방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실업 대란을 방치할 때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재난 그러면 막 지진 나고 불 나고 홍수 나고 이런 게 재난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청년 실업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복지라든지 공약 매주 다루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경제 구조가 다 왜곡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서 이것도 재난인 거죠. 인재인 거죠, 인재. 네. 언론들의 예상은 국회에 찾아와서 지금 청문회 하고 나서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들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딜하거나 이게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한 이 말투 있잖아요. 추경안은 추경안이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이 표현이 닮았어 이제. 잘 쓰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 딜을 해서 통으로 묶어놓고 뭐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 추경안 통과시켜주고. 저는 이건 저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딜의 용도가 돼버리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타일상 안 하실 거다. 뭐 이따가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땡겨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저기청산하자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내정자들이 제가 과거에 인사청문회 한 박근혜 정부의 그 후보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자꾸 위장전입으로 누가 낙마했다고 일부 말씀하시는데 이런 김상조 후보자 수준의 위장전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위장전입이 두 가지였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위장전입이거나 아니면 막 위장전입이 여러 건인 거예요. 상습적으로 좋은 학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거나 이런 경우 낙마했지 뭐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자꾸 그 언론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짓말. 자, 뭐 짧게 한번 또 언급을 해야겠어요. 저희 방송으로도 뭐 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게 뭐 언론들마다 다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 평가는
그 시정연설 자체가 아주 훌륭한 교본 같은 문장 같은 그런 거였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의 입장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에 절절하게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29분 동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였는데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하셨냐 이렇게. 설마? 그건 아마 프롬프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 교정교열을 보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자신의 언어로 바꾸시려고 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이게 되게 네. 악수까지 하고 가시더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뭐 부탁드린다, 뭐 한다, 뭐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 이거는 제가 못 보던 장면들인데 정말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있지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요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 본 거고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난 정도는 아니야. 추경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체감 청년 실업률이 24%.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 그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학기. 예, 그 얘기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주변의 청년 실업률이 뭐 10%밖에 안 된다는데 내 주변에는 반이 논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통계보다 훨씬 높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예, 그렇고 하여간 그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한다는 논리